안녕하세요. 병전중학생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그리고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도구들도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문명은 크게 4개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방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중국에서도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문명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구를 발전시켰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솔직히 일을 할 때 쉽고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예전에는 공부할 때 종이에다가 필기를 했다면 요즘엔 아이패드나 겔탭에 필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핵을 써서 쉽게 이기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최대한 적게 일을 하고 최대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최대한 적게 일을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구의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고 새로운 재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금속으로 청동을 발견하고 그 뒤에 철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에서 청동, 그리고 청동에서 철로 도구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사냥을 생각해 봅시다. 돌로 만든 무기보다 당연히 철로 만든 무기가 더 예리하고 더 단단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돌과 나무로 만든 호미, 낫, 그리고 철로 만든 호미하고 낫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농사 짓기 훨씬 더 쉬울까요? 당연히 철로 만든 호미와 낫이 있을 때 농사 짓기가 쉽겠죠? 이렇게 도구가 발전해 나가면서 사냥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농사에서 얻는 수확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옛날 옛적 병전 마을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병전 마을에 살고 있는 부족민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무기와 농사 도구를 발전시켜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어요. 자연스럽게 농사를 훨씬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신석기 시대의 상태로 농기구를 발전시키지 못한 옆에 동탄 마을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을 가지게 되었어요. 즉 예전 우리 석기 시대 그때는 모두가 먹을 것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도구의 발전에 따라 좋은 도구, 즉 청동기를 가진 마을은 부유해지고 좋지 못한 도구, 즉 신석기를 가진 마을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가 유지되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이제 병전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데 땅은 넓은 반면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어요. 그런데 옆 동탄 마을을 보니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많은데 무기는 아직도 돌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 병전 마을은 이미 청동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병전 마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기가 더 우수하니 동탄 마을을 정복해 동탄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동탄 마을을 정복하고 동탄 사람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병전 마을 사람들은 지배자가 되고 동탄 마을 사람들은 지배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겠죠. 시간이 지나 우리 병전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부족해졌어요. 근데 옆 이동탄 마을을 보니 저장해 둔 식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이동탄 마을도 아직 돌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침략해서 뺏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볼 사항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탄마을과 2동탄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1, 2동탄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지배했겠죠? 근데 1동탄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일찍 점령하고 지배해서 우리들이랑 이미 좀 친해졌고, 그리고 2동탄 마을을 점령할 때 우리랑 같이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배하게 된 2동탄 사람들보다 1동탄 사람들을 좀 더 대우해주기 시작했어요. 즉, 계급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숫자로 나누어 보면 1계급은 우리 병전마을 사람들, 그리고 2계급은 1동탄 마을 사람들, 그리고 3계급은 2동탄 마을 사람들, 이렇게요. 계급이 발생한 사회를 이렇게 계급사회라고 부릅니다. 즉, 청동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른 마을을 점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계급사회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병전마을이 지금 1, 2 동탄마을을 정복하고 흡수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름은 우리 마을의 이름을 따서 병점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조금 먼 옆 동네를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은 화성시였어요. 그 도시와 계속 다툼이 발생하다가 점차 전쟁으로 번지고 우리가 화성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 도시인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그리고 성남시 등을 정복하면서 우리 병전마을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소규모의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병전마을 사람들은 최고 지배층이 되었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병점국의 각 지역에 명령을 쉽게 내리기 위해 통일된 언어가 필요했고,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어요. 말로 설명을 전달하다 보니 부정확하게 전달되기 일쑤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석기시대에서 벗어나 문자를 쓰는 문명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면서 도구가 발전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이어서 문자가 만들어져 문명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이러한 문명은 농사를 짓기 쉬운 큰 강 주변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나일강 주변에서 이집트 문명, 황허강 주변에서 중국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차례로 각 문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의 쿠웨이트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과거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이 있었어요. 큰 강이 하나만 있어도 농사에 굉장히 유리한데 2개나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아주 유리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수메르라는 종족은 기원전 3500년경, 현재로부터 무려 55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였고 국가를 형성하여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이 문명이 바로 수메르인이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도시 주변에 성을 쌓고 도시 가운데에는 큰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발명하였는데 점토판에 쐐기를 새겨 넣어 말을 전달하는 쐐기 문자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만들었는데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태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음이라는 글자는 달을 의미하고 양이라는 글자는 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사용하는 60진법을 사용하여 숫자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된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바빌로니아가 등장하였고
바빌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룬 함무라비 왕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담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옆에 또 다른 큰 강, 나일강이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가 있는 곳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정기적으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수가 나면 위아래 흙들이 섞여 흙의 영양분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일강은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났던 게 아니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예측하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또 홍수 이후에 생겨난 기름진 땅에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년 풍부한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일강에는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발생하여 강력한 통일왕국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쪽은 바다, 그리고 아래는 사막, 옆은 좁은 통로와 사막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적어 오랫동안 통일국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또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하여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믿었는데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 파라오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시체가 썩지 않도록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도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졌는데 파라오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또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홍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태양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365일로 계산한 태양력을 사용하였고 홍수 이후에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측량술 그리고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를 만들어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문명과 국가의 형성 과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명과 국가의 형성 과정은 모든 역사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는 남은 두 개의 문명,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